한국이 싫어 떠났습니다. 뉴스, 사람, 정치 모두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이민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돌아온 한국에서 내 이름으로 된 강남집이 무려 3채나 있더군요. 왜 나에게 집이 3채나 생겼냐고요? 그 사연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싫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제 삶이 싫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턱 막히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는 동안 제 존재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면 일보다 얼굴 보는 일이 더 피곤했습니다. 성과보다 말솜씨가, 노력보다 아부가 승진을 좌우했고 점심시간엔 뒷담화가 밥보다 많았죠. 돌아와서야 한숨을 돌리나 했지만 집에도 쉴 곳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물었습니다. 너희 집 장만은 언제 할 거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 집도 없는 거니? 죄목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요? 그 사람은 늘 조용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제가 우는 걸 봐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어느 날 또다시 정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현직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래. 뭘 기대해.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민 가요. 처음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검색창에 캐나다 이민, 영주권, 간병인 비자가 떠다녔고 며칠 뒤엔 벌써 서류를 프린트해 들고 있었죠. 남편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이제 그만 참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낯설도록 단호했어요. 몇 주 뒤 비자가 나왔고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후 11해를 보낸 공간. 행복했던 순간보다 참았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공항에서 어머니는 된장 항아리 2개를 주셨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쌓인 그 항아리를 안으며 이건 밥 안 먹고는 못 산다며 냉동실에 넣어. 말씀은 태연했지만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감히 잘 지내요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선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안녕, 한국아. 안녕, 나의 청춘. 토론토의 첫 겨울은 잔인하게 추웠습니다. 영하 18도. 정착 초기 간병인 연수를 받으며 영어도 다시 시작했고 밤마다 복습하느라 눈이 따끔거렸죠. 마트에서 헬로우 한마디 건네는 것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기엔 어머니의 된장 항아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딱 그 순간 말없이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혼자라는 건 말을 안 걸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며칠 뒤 태블릿으로 한국 뉴스를 보다 대통령 당선 뉴스를 봤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바꾼 시대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단지 뉴스 멘트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는 듯 했죠.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떠난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돌아가는 상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나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더군요. 서울의 겨울도 차가웠지만 이곳의 추위는 공기가 아니라
침묵처럼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들어와선 낯선 도시와 저 사이의 거리만큼 차디찬 벽을 세웠죠. 이민 초기 우리는 시 외곽의 반지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싱크대에는 새벽이면 얼음이 얼고 온수는 나오다가 말다가 했어요. 남편은 한인 건축사무소에 들어갔고 저는 간병인 연수를 받기 위해 매일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영어는 책으로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How are you? 라는 인사조차 입에 붙지 않았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늘 먼저 눈을 피했죠. 어느 날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꽝 하고 넘어졌죠. 눈밭 위에 누운 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고 맑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눈밭, 그리고 그 위에 누운 저.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곁을 피하듯 지나쳤고 저는 그대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이곳은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되는 곳이구나. 그게 이민이더군요. 존재를 들키지 않고 버텨야 하는 삶. 간호조무사 연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 교수가 무언가를 설명하면 반은 못 알아듣고 반은 멍하니 흘려보냈어요. 그나마 한국인 동기 언니가 있어서 같이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 그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깃든 외로움의 농도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도 남편과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점점 멀어졌고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마주 앉는 일조차 사라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 후회 안 해?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그땐 후회보다는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가 싫은 것도 아니고 좋다고도 못하겠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이따금 잠들기 전 어머니가 싸준 된장 항아리를 보며 그 속에 남아있는 한국의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된장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된장을 꺼내 먹을 국이 없었어요. 누가 끓여줄 수도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 겨울은 길었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회색 하늘과 새하얀 눈뿐이었고 그 풍경은 아름답다기보다 제 마음속 공허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끝자락에서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공공도서관 입구 유리문에 한국어 책 있음이라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읽을 줄 아는 언어가 있구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먼지가 살짝 쌓인 책장 앞에 섰을 때 그 오래된 책 냄새가 마치 누군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 앉은 그 자리에 저는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 속 한국어 문장을 한 줄 한 줄 따라 읽다 보니 그동안 말하지 못한 제 속마음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글이 아니라 제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도서관에 매주 갔습니다. 소설도 읽고 시집도 읽고 가끔은 동화책도 펼쳤죠. 그 속에는 내가 잊고 지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눈치, 그리움, 아무렇지 않은 척. 한국에 있을 땐 너무 많아 부담스러웠던 말들이 이제는 반가웠고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눈밭 위로 제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돌아가는 길은 아직 남아있을까? 남편과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그날만큼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그 된장으로요.
남편은 말없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이거 엄마 된장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 하루를 다 녹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기 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짧았지만 선명하게 마음속에 스며든 그 단어가 긴 겨울의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봄을 기다릴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책이 축축해질 만큼 눈이 쌓였고 그 무게만큼 제 마음도 무거웠죠.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이민 생활이지만 사람은 익숙하다는 말로 외로움을 감추는 존재더군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제번호 82로 시작된 숫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언니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여동생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했으니까요.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는 모레야.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얼어붙은 시간들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잠시 숨이 멎는 듯했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갑자기 응.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새벽에. 이유를 물을 틈도 없이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얼굴을 하고 온도를 갖고 표정을 지으며 떠올랐습니다. 그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더군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다는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그 사람답게 말은 짧았지만 그날따라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꾸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가야 한다는 이유와 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감정이 갈피를 못 잡고 출렁였거든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여동생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절 마주 보았고 동생은 말없이 국을 떠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유언장 있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죠.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겼다고? 그리고 유언장이라니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며칠 후 법무법인에서 봉투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조경의 귀하. 오랜만에 보는 제 한국 이름이 왠지 낯설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따님 명의로 남기신 부동산이 있습니다. 총 3채. 구로구, 성북구, 그리고 강남구.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건 마치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에게 보낸 말없는 편지 같았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신 게 언제였는지 그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아버지는 늘 그렇듯 말이 짧았습니다. 그래, 건강해라. 그 말이 다였어요. 서운했지만 이제 와 돌아보면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기도 해요. 장례식장 구석,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죠. 경희야.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나는 내가 멀리 있어도 늘 내 자리 하나는 남겨두고 싶었다. 단 3줄이었는데 그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속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였습니다. 그날 밤 형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집 사놓으신 거 나도 몰랐다. 그냥 언젠간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선가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답네. 말없이 늘 그랬지. 장례는 조용히 마무리됐고 저는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기 전 그 세 채의 집을 한 번씩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 담벼락 옆 작은 골목에 있었고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고 또 하나는 강남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제 마음만은 아주 컸습니다. 누군가 날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게 사람이 버티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채의 집, 구로구, 성북구, 강남. 어떤 의미로든 제 인생에 한 번도 중심이었던 적 없는 동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낯선 동네들에 제 이름을 남기셨더군요. 처음 찾아간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어릴 적 몇 번 가봤던 외할머니 댁 근처였죠. 지하철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골목에 들어서자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작고 오래된 철문이 있었고 우편함엔 아직도 누군가의 광고지가 구겨져 끼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희미한 글씨로 조경의 소유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쓴 걸까? 왜 적어놨을까? 그리고 이곳이 정말 내 것일까? 구로구 집안은 낡고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장판 위에 햇살이 기울어 있더군요. 거실 한쪽 구석엔 철제 사각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유리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공간. 제가 어릴 적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댁에서 먹던 냉수의 기억이 순간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여기를 내 이름으로 남겼을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왜 이 집을 내 명의로 하셨을까? 여동형은 말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경희는 떠나 있어도 언젠간 돌아올래다. 그 말만 했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베개를 껴안은 채 엎드려 조용히 울었어요. 그 눈물이야말로 그토록 미뤄왔던 돌아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서울의 언덕 많은 동네답게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야 했습니다. 건물은 비교적 새로 지어진 연립주택이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오래된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그 어정쩡한 경계선에 서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동네를 내려다봤어요.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처음 이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지켜야겠다는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남. 도시의 소음, 붐비는 도로, 반짝이는 간판들. 그 속에 다세대 주택 한 채가 꽤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 화단엔 누군가 심어놓은 화분이 있었고 그 위엔 작고 낡은 명패가 달려 있었죠. 조경희. 글씨는 바랬지만 제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기 누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머물 이유를 느끼는 시간이었죠. 그날 저는 화단 옆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흙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누군가 심은 채송화가 약하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 꽃 한 송이를 제 손으로 곧게 세워주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언가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주머니에 작게 접은 종이가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경희야,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리고 너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지켜라. 이제서야 그 문장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강남 집을 나서던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 그냥 팔아버릴까? 세상에 집 한 채를 소유한다는 건 참 큰일이지만 한꺼번에 세 채를 가진다는 건 솔직히 두려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외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의 세금, 관리, 임대 같은 문제엔 문외한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손에 꼭 쥔 그 편지 한 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경희야,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리고 너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지켜라. 아버지의 글씨는 단단했고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준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동사무소에 들어가 주민센터 안내문을 훑다가 작게 붙은 공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자원활동가 모집.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자, 귀국자, 경력 단절, 여성 환영.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원서를 들고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회색 외벽의 낡은 3층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자 안에서는 할머니 몇 분이 바둑을 두고 계셨고 한쪽에서는 종이접기 수업이 열리고 있었어요. 관리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국하셨다고요? 너무 잘 오셨어요. 요즘 여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 나게 반가웠을까요? 귀국자 혹은 다시 돌아온 사람을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그 공간에 앉을 자격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2번 구로구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 나가 시니어분들의 간단한 IT 수업과 건강 강좌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긴장도 됐지만 한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아가씨, 나 옛날엔 서울대 앞에서 떡볶이 장사했어.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폰도 잘 못 만지는데 이렇게 다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왜 제 이름으로 집을 남겼는지 처음으로 진짜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의 집을 비워두는 대신 마음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시간을 쓰게 된 거죠. 그곳 어르신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했고 어떤 분은 남편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무심코 밥을 2그릇 차린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자꾸 저릿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 버티는 법만 배웠을까? 돌아보면 내가 가장 외면했던 게 바로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치가 싫다고 떠났던 나, 그 사회가 싫다고 외면했던 나. 하지만 결국 돌아와서 만난 건 그 사회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 어느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 이거 좀 봐줘. 우리 손주 사진인데 어떻게 저장하는 거더라? 그 손에는 오래된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 작게 웃고 있는 초등학생 손주의 사진. 그 사진을 보여주는 할아버지의 얼굴엔 기억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킨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구로구집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키는 사람, 조경희.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마당에 꽃이 피었고 할머니들은 산책 대신 벤치에서 벼틀 쬐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경희 선생, 오늘 점심은 뭐야? 된장국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끓이던 그 레시피로요. 그 대답에 어르신 한 분이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 집 딸 맞구먼. 그 집 딸.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부인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의 딸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 말 속엔 모든 이해와 환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먼저 인사하게 됐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께 먼저 가세요라고 말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북구 집에도 들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는 골목,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다세대 주택. 그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삶을 느꼈고 그들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이 공간이 더는 내 재산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강남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주변은 아파트로 재개발이 한창이라 다세대 주택 사이에 혼자 낡은 외벽을 간직한 그 집은 마치 시간의 틈새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꽃을 세워주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킨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4월 10일 사전투표동 주민센터. 그 문구를 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달력을 꺼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나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바꾸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 바꾸는 사람 중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저는 조용히 단정한 옷을 입고 구로구 주민센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사이 혼자 있는 듯 함께 서 있는 듯한 그 기묘한 평화 속에서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펜을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지키고 싶은 걸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요. 표를 찍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그 작은 소리가 심장 속에서 울렸습니다. 탁! 이제 나도 이 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센터로 돌아오니 어르신 몇 분이 TV 앞에 모여 선거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 될까 몰라. 할머니들의 웃음 속에는 이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편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치가 싫어서 떠났던 사람, 누구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제가 이제는 참여를 선택한 시민이 되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구로구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조차 반가웠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다 늦은 줄 알았지만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선에 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날 썼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 조경희. 그 아래 저는 한 줄. 떠나는 것보다
머무는 게 더 큰 용기라는 걸 지금은 압니다. 이젠 저도 이 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 없는 유언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이 또 누군가에게 작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